전하가 위험하다! 어느 늦가을 주상께서는 설른 참배를 위해 행행길에 오르셨습니다. 허나 바로 그때였지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뒤따르던 자들이 소매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칼을 꺼내 들었으니 그들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리는 영모의 수하들이었지요. 소녀는 이미 그 음모를 알고 길목에 먼저 자리를 잡았으나 그만 발이 걸려 화살통을 비탈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남은 화살은 단 하나. 그러나 눈앞에 버티고 선 적은 둘이었으니 과연 이 소녀는 화살 단 한 발로 왕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한양 도성 외곽 이른 새벽의 일이었지요.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산자락 아래 낡은 집 마당에서 한 소년이 각궁을 들고 나섰으니 14살 이재표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각, 제표는 이미 집신끈을 동여매고 산길로 발을 옮기고 있었지요. 발밑에 서리가 내려앉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고바들어도 시위를 놓지 않았으니 이것이 제표의 매일이었고 제표의 전부였지요. 제표의 아비 이만술은 한때 군기시에 각궁을 납품하던 솜씨 좋은 활장이었습니다. 한양 장안에서도 이만술의 손을 거친 활이라 하면 알아주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가 깎아낸 활은 탄력이 좋고 울림이 깊어 무관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났던 것이었지요. 허나 그것도 예실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3년 전 가을부터 이만술의 몸이 기울기 시작하였으니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기침인가 싶었으나 겨울을 넘기면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봄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여름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으니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오롯이 제표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지요. 12살부터 아비 곁에서 각궁 깎는 법을 배웠으니 제표의 손은 나이에 비해 거칠고 단단하였습니다.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였고 손가락 끝은 시위에 닳아 늘 붉게 패여 있었지요. 허나 그 손이 만들어낸 각궁은 아비의 것 못지않았으니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손재주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군기시를 처음 찾아간 것은 제표가 13살 되던 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직접 깎은 각궁새 자루를 등에 지고 관문 앞에 섰을 때 담당관원은 소년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으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활을 펼쳐 탄력을 확인하는 것조차 해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제표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으니 다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찾아갔으나 결과는 같았지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으니 그때마다 제표는 같은 대답을 듣고 같은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장터에 활을 내다 팔기도 하였지요. 허나 장터에서 각궁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았으니 가끔 사냥을 다니는 포수나 활쏘기를 즐기는 한량들이 들여다보다 값을 후려치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팔리는 날이 있으면 못 파는 날이 더 많았으니 아비의 약재 값을 마련하기가 여간 빠듯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제표는 새벽마다 산으로 나갔습니다. 활을 쏘는 것이 먹고 사는 일과 이어진다는 계산보다는 그저 활을 들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시위를 귀 옆까지 당기고 숨을 반쯤 내뱉고 손가락을 놓는 그 순간만큼은 아비의 기침 소리도 약재 값 걱정도 군기시 관원의 차가운 눈길도 모두 사라졌으니 그것 하나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제표가 장에서 돌아와 아비 곁에 앉아 말없이 각궁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으니 이만술이
기침을 몇 차례 사기더니 자리 옆에 놓아두었던 활 하나를 아들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제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무게가 나가는 각궁이었으니 이만술이 한창 건강하던 시절 자신이 직접 쓰려고 공들여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지요. 이 활은 팔지 마라. 아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때를 기다리는 물건이 있는 법이야. 제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활을 두 손으로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으니 오래된 뽕나무 목심에 물소뿔과 힘줄이 켜켜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비의 손길이 구석구석 베어있는 활이었지요. 그날 밤 제표는 아비가 잠든 뒤에도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활을 무릎에 얹은 채 창호지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으니 내일도 새벽이면 산으로 나가야 하였고 장에 내다 팔 활도 깎아야 하였으며 약재도 떨어져 가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아비의 얕은 숨소리만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14살 소년의 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깊어만 갔으니 머지않아 자신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알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제표는 새벽 일찍 각궁 두 자루를 등에 지고 도성 안장터로 나섰습니다. 아비의 약재를 사려면 오늘은 반드시 팔아야 하였으니 발걸음이 여느 때보다 조금 빠를 수밖에 없었지요.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나물 파는 안악들, 옹기 늘어놓은 장수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으니 제표는 그 틈에 자리를 잡고 활을 내려놓았지요. 허나 오늘도 흘끗 보고 지나치는 이가 대부분이었으니 오후가 다 되도록 한 자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발이 저려올 즈음에야 겨우 한 자루가 팔렸지요. 값을 후려쳐 제 값의 절반도 못 받았으나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제표는 군말 없이 돈을 받아 주었습니다. 약방에 들러 약재를 사고 나니 날이 이미 기울어 있었지요. 제표는 약꾸러미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도우성을 가로질러 외곽 쪽으로 빠지는 좁은 골목길, 낮에도 그늘이 짙게 들이우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지요. 골목 안쪽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표는 발을 멈추었지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낡은 창고 하나가 담에 기대어 서 있었으니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열을 뒤면 된다. 주상께서 설릉으로 행행을 나서시는 날이야. 제표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담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으나 발을 뗄 수가 없었으니 소리가 너무 선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고개에서 처리한다. 행렬이 좁은 목을 지나는 그 순간이야. 두 사람이면 충분해.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받았지요. 주상 바로 뒤에 우리 사람 둘을 심어두었으니 그 자들이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일을 끝내면 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지요. 제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담벼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있었으니 발밑에서 작은 돌 하나가 굴러 소리를 낼까봐 발가락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후는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해. 일이 끝나면 그 자들도 없애버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지요. 제표는 반사적으로 더 깊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걸어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으니 제표는 눈을 감고 숨을 멈추었지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표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지요.
두 남자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으니 얼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짙은 빛 두루마기의 흥릴, 그것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표의 머릿속에는 아까 들은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열흘 뒤, 설릉행행, 느티나무 고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왕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왕의 측근에 사람을 심어두고 행렬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으니 제표는 약꾸러미를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살 소년이 밤길을 걸으며 처음으로 그 물음과 마주하였지요. 어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누가 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증거도 없고 얼굴도 보지 못하였으니 목소리만 들은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어른이 이 세상에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아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표는 약꾸러미를 조용히 내려놓고 아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폐병으로 야윈 볼, 가늘어진 숨소리,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채 잊혀진 듯 놓여있는 아비의 각궁. 제 때를 기다리는 물건이 있는 법이야. 며칠 전 아비가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표는 그 화를 가만히 집어들었지요. 손 안에 묵직한 무게가 전해졌으니 뽕나무 목심과 물소 뿔이 켜켜이 쌓인 그 무게였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그날 밤 제표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밤이 깊어가는 동안 소녀는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열흘이라는 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열흘 뒤, 느티나무 고개. 어둠 속에서 그 말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제표는 산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날이 밝기 무섭게 집신을 꿰고 나선 곳은 산자락이 아니라 포도청 쪽 방향이었으니 제표는 걸으면서도 어제 밤 들은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요. 허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자신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청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관원 하나가 나오다 제표와 눈이 마주쳤지요. 당직 나장 최상기였습니다. 40 중반의 배가 약간 나온 사내로 이른 아침부터 귀찮다는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였으니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뭐 하러 왔냐? 제표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왕을 해치려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최상기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그는 팔짱을 끼고 제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살이냐? 14살이옵니다. 어디서 들었다고? 어젯밤 골목 창고 옆을 지나다가 안에서 나누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열흘 뒤 설릉행행 길목에서 주상을 해치겠다 하였으니 느티나무 고개에 사람을 심어두었다 하였습니다. 최상기는 잠시 제표를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지요. 얼굴은 밝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목소리는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목소리만 들었다고. 증거는? 제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 자신이 들은 것은 오직 소리뿐이었지요. 최상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봐라, 꿈에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포도청을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냐. 증거도 없고 얼굴도 못 봤다는 아이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어서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라. 제표는 그 자리에 서서 최상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상기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 더 붙잡을 방법이 없었지요. 포도청 문을 나서면서 제표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분한 것인지 막막한 것인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 뭉쳐 있었으니 그대로 삼키고 다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궐 쪽으로 가보기로 하였지요. 경복궁 쪽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 수문장 앞에 섰습니다. 제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창을 비스듬히 가로막는 손이 나왔지요. 무슨 일이냐? 급히 아를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주상 전하의 행행길에 위험이 있사옵니다. 수문장은 제표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너 같은 아이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주워들었다고 대궐 문 앞까지 와서 떠들어대느냐? 직접 들었습니다. 어젯밤 도성 안창고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을. 증거가 있느냐? 제표는 또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수문장은 창을 다시 세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가라.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함부로 떠벌리다가는 내 놈이 곤장을 맞을 수도 있어. 대궐문 앞을 물러나오면서 제표는 비로소 실감하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14살 아이의 말이라는 것, 증거가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른들은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지요. 다시 포도청으로 가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퇴짜를 맞은 곳이었으니 2번 찾아간다 해서 최상기의 눈빛이 달라질 리 없었지요. 아는 어른도 없었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 제표는 도성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열흘이 남아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비는 제표가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느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제표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아비에게 털어놓았다가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에게 짐을 얻는 것은 제표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만술은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지요. 허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들 곁에 살아온 아비는 제표가 스스로 입을 열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말로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저 기침을 한 번 사귀고 눈을 감았지요. 제표는 마당에 앉아 각궁을 손질하였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으나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지요. 느티나무 고개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설릉 쪽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였으니 양쪽으로 숲이 우거지고 길이 좁아지는 구간이었지요. 행렬이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니 자객이 그 자리를 고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움직여야 하였지요.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으니 허나 그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 열흘 뒤 그 고개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하면 더 두려웠지요. 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비가 건네준 그 각궁이었지요. 제 때를 기다리는 물건이 있는 법이야. 제표는 활의 목심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지요. 무언가 결심 같은 것이 소년의 눈빛 안에서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으니 그날 저녁 제표는 처음으로 느티나무 고개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열흘. 아직 열흘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제표는 산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활을 들고 나섰으니 느티나무 고개까지 가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포도청도 대궐문도 막혀 있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두 발과 두 눈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하였지요. 도성을 벗어나 설릉 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넓었다가 산자락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좁아졌지요. 양쪽으로 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서고 땅이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에 이르렀을 때 길 한쪽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길 위로 넓게 뻗어 있었으니 그 아래를 지나는 행렬은 자연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요. 제표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고개마루로 올라가는 길 왼편에는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사람 하나가 충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크기였으니 바위 뒤에 서면 길 위는 훤히 내려다 보이면서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는 고목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니 굵은 줄기 뒤에 기대면 역시 길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지요. 자객이 몸을 숨길 자리는 이 두 곳이었습니다. 제표는 직접 바위 뒤로 걸어 들어가 길을 바라보았지요. 왕이 탄 말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일 것인지, 행렬이 고개마루를 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눈으로 가늠하면서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이 이어졌지요. 자신이 활을 쏘려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바위 뒤는 자객이 숨을 곳이었으니 쓸 수 없었습니다. 고목 뒤도 마찬가지였지요. 제표는 고개 주변을 좀 더 넓게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비탈을 오르고 나무 사이를 헤치며 각도를 재고 발밑 돌멩이의 안정성을 밟아 확인하였지요. 고개마루에서 조금 위쪽 소나무 두 그루가 어깨를 맞대듯 서 있는 그 사이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서면 고개 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으니 왼편 바위 뒤도 오른편 고목 뒤도 그리고 길 위를 지나는 행렬도 모두 시야에 들어왔지요. 거리는 60보 남짓이었습니다. 충분하였지요. 제표에게 60보는 눈을 감고도 맞힐 수 있는 거리였으니 바위 위에 올라서서 시위를 한번 당겨보았습니다. 자세를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고개 길이 손바닥처럼 펼쳐졌지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나뭇가지가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발 디딜 곳이 얼마나 평평한지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렸지요. 자객은 둘이었습니다. 바위 뒤와 고목 뒤 두 곳에 각각 한 명씩 숨어 있을 것이었으니 화살 하나로는 한 명밖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면 두 번째 화살이 이어져야 하였지요. 빠르게 쏜다면 가능한 간격이었습니다. 제표는 속으로 거리와 각도를 다시 한번 계산하였지요. 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해온 것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고개를 내려오면서 제표는 주막 앞을 지났습니다. 주막 마당 쪽에서 목소리 몇 개가 흘러나왔지요.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억양이었으니 한양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담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니 남자 셋이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어딘지 어색하였으니 이 근방 사람들이 입는 방식이 아니었지요. 제표는 모른 척 발길을 옮겼습니다. 허나 머릿속에는 그 얼굴들이 남았지요. 행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고개 인근 주막에 정체 모를 외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제표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어느 쪽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표는 약재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비의 약이 며칠치 남아있지 않았으니 팔각궁을 더 깎아야 하였지요. 손이 2개라면 약을 사면서 활도 깎고 고개도 다녀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순서를 정해야 하였습니다. 약재 값을 물어보고 남은 돈을 헤아렸지요. 빠듯하였으나 당장 며칠치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비가 깨어 있었지요. 제표가 약구러미를 내려놓자 이만술은 아들의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갔더구나. 예. 어디를? 활 쏘러 다녀왔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요. 이만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며칠 전부터 어딘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아비는 느끼고 있었으니, 그러나 제표가 스스로 꺼내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제표는 아비에게 약을 다려 드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각궁을 집어들고 목심을 살폈지요. 아직 9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표는 혼자서 준비를 시작하였지요. 화살을 점검하였습니다. 깃이 상한 것은 새로 붙이고 촉이 느슨한 것은 단단히 조였으니 화살통 안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었지요. 활시위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오래 쓴 시위는 습기를 먹으면 탄력이 떨어지는 법이었으니 이번만큼은 완벽해야 하였지요. 자리를 잡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마당 한쪽 어둠 속에 서서 눈을 감고 자세를 잡고 시위를 당기고 노는 동작을 반복하였지요. 소리 없이 빠르게 2번을 연속으로. 아비가 잠든 뒤 제표는 마당에 홀로 서서 그 동작을 수십 번 되풀이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지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이 알고 있었으니 그것이 지금 이 소년에게 있는 전부였습니다. 9날이 남아 있었지요. 행행까지 사흘이 남았을 때였지요. 제표는 그날도 느티나무 고개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4번째였으니 고개 주변의 돌 하나, 나무 하나까지 눈에 익어 있었지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오후가 되면 햇살이 어느 각도로 기우는지, 비가 온 뒤에는 바위 위가 얼마나 미끄러워지는지까지 발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주막 앞을 지나쳤지요. 며칠 전 보았던 외지인 셋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떠난 것도 아니었으니 제표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하였지요. 저들이 자객과 이어진 자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으나 아는 척을 했다가 눈에 띄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제표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행행은 내일이었지요. 자리를 먼저 잡으려면 오늘 밤 고개로 나가야 하였습니다. 새벽에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었으니 자객들도 밤사이 자리를 잡으러 움직일 것이 분명하였지요. 제표가 선점해야 할 자리는 고개 위쪽 소나무 사이 바위였으니 그 자리를 빼앗기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잠든 것을 확인하였지요. 이만술은 저녁 약을 먹은 뒤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제표는 약 달인 그릇을 치우고 마당에 나가 화살통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지요. 화살 12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시위도 점검하였고 각궁 목심도 마지막으로 살폈으니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었지요. 제표는 화살통을 등에 메고 각궁을 손에 쥐었습니다. 밤길은 어두웠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있어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으니 제표는 몇 번 돌부리에 걸리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성을 벗어나 산자락으로 접어드는 길은 낮에 수십 번 걸어본 길이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발이 먼저 알았으니 어느 지점에서 길이 좁아지고 어느 구비를 돌면 고개가 시작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개 어귀에 이르렀을 때 제표는 발을 멈추었지요. 어둠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짐승이 우는 소리. 사람의 기척은 없었지요. 제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비탈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나무 사이 바위까지 오르는 것은 낮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짚고 발로 풀뿌리를 더듬으며 조금씩 올랐지요. 각궁이 나뭇가지에 걸릴 뻔한 것을 몇 차례 피하였고 발밑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무릎을 땅에 짚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요. 자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면 소리 하나로 들킬 수 있었으니 바위 위에 몸을 끌어올린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바위 표면은 낮보다 차가웠지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으니 손바닥이 닿는 곳마다 축축하였습니다. 제표는 바위 위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고개 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나 윤곽은 보였습니다. 왼편 바위 두 개에 오른편 기울어진 고목, 그 사이를 가르며 이어지는 좁은 길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아직 자객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제표가 먼저 온 것이었지요. 몸을 낮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위 위에 반드시 엎드려 턱을 바위에 괴었지요. 이 자세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으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이 먼저였지요. 제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하였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 즈음이었지요. 아래쪽 수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표는 온몸이 굳었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고개 길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들이었지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으니 어느 쪽이 왼편 바위로 가고 어느 쪽이 고목 뒤로 가는지 제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두 그림자는 각자의 자리로 사라졌지요. 제표는 숨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자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이었으니 이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이었지요. 몸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긴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새벽이 되면서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바위가 등 아래로 냉기를 올려보냈지요. 제표는 이를 악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고바드는 것이 느껴졌으나 시위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은 감각이 남아 있었지요. 아직 날이 밝으려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직전 제표는 몸을 조금씩 일으켜 자세를 고쳐 잡으려 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발이 걸렸지요. 바위 가장자리 턱에 집신 끝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으며 한쪽으로 쏠렸지요. 손이 반사적으로 바위를 짚으면서 각궁은 간신히 붙들었으나 등에 맨 화살통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화살통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돌에 부딪히고 풀숲을 헤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산 속에 퍼져나갔으니 제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래쪽 바위 뒤와 고목 뒤에서 기척이 있었지요. 제표는 바위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지요.
잠시 후 아래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짐승이 지나간 것으로 여긴 모양이었지요. 제표는 그 상태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더듬기 시작하였지요. 화살통이 굴러 내려간 방향을 짚어가며 바위 주변 풀숲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통 자체는 비탈 아래로 멀리 사라진 것이었으니 찾을 수 없었지요. 간신히 손에 잡힌 것은 풀숲에 걸려 멈춘 화살 한 대뿐이었습니다. 제표는 그 화살을 손에 쥔 채 바위 위에 엎드려 있었지요. 화살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제표는 손 안의 화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객은 2명이었으니 한 발로는 한 명밖에 막을 수 없었지요. 한 명을 쏘는 순간 나머지 한 명은 주상에게 달려들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행렬이 오기 시작할 것이었지요. 제표는 손 안에 화살 한 대를 쥔 채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내려가서 화살통을 찾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리를 이탈했다가 돌아오기에도 이미 늦었지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길에서 먼지가 일기 시작하였지요. 행렬이 출발하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제표는 각궁을 고쳐주었지요. 손 안에는 화살이 하나였고 눈앞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곡의 길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어딘가에 자객 2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화살깃을 천천히 매만졌지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조금씩 짙어졌지요. 행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표는 바위 위에 엎드린 채 손 안에 화살 한 대를 쥐고 있었으니 손가락 끝에서 화살 깃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부드럽고 단단한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하였지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차가운 바위 위에서 버텨온 탓인지 아니면 이미 결심이 굳은 탓인지 손가락은 화살을 쥔 채 고요하였지요. 행렬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개 아래 길이 굽어지는 지점에서 붉은 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주상의 골룡포였습니다. 그 뒤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들이 일렬로 늘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니 제표는 숨을 가다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행렬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지요. 말을 탄 자들, 걸어서 따르는 자들, 가마를 맨 자들까지 뒤섞여 있었으니 좁은 고개 길로 들어서면서 행렬이 자연히 길게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상이 탄 백마가 고개 어귀로 접어드는 것이 보였지요. 제표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왼편 바위, 오른편 고목. 2 자리 모두 조용하였지요. 자객들은 아직 몸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좁은 목을 완전히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주상이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순간, 퇴로가 막히는 순간을 노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세웠습니다. 바위 표면이 여전히 차갑고 미끄러웠으나 발에 힘을 주어 버텼지요. 각궁을 들어 시위에 화살을 걸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으니 눈은 아래를 향한 채 손만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주상의 백마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가장 밀집되는 구간이었지요. 주상 바로 뒤를 따르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짙은 빛 관복 차림이었으니 언뜻 보기에는 다른 신하들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허나 제표는
그 두 사람의 손이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지요. 제표는 시위를 귀 옆까지 당겼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쏠 것인가? 왼편 바위의 자객인가? 오른편 고목의 자객인가? 화살은 하나였으니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주상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었으나 둘이 동시에 나온다면 어느 쪽을 쏘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화살 하나로 두 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요. 허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으니 제표는 시위를 당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자객을 쏘아서는 한 명밖에 막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객이 아닌 다른 것을 노려야 한다. 그때 제표의 시선이 주상이 탄 백마의 뒷다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말이었지요. 말의 뒷벅지를 스치면 어떻게 되는가?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순간 말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법이었으니 제표는 아비와 함께 시장길을 걷다가 짐수레에 치여 놀란 말이 앞으로 내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 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내달리면 주상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객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였더라도 표적이 갑자기 사라지면 순간 멈칫할 것이었지요. 그 사이에 호위, 무사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매복한 내금이가 있다면 그 순간에 튀어나올 것이었지요. 제표는 숨을 반쯤 내뱉었습니다. 조준이 달라졌지요. 자객에서 말의 뒷벅지로 아주 얕게 살을 스치는 정도로 깊이 박히면 말이 쓰러질 수 있었으니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스쳐야 하였지요. 날카롭게 그러나 얕게 60보 거리에서 말의 뒷벅지를 스치게 쏘는 것. 어렵지 않았지요. 어렵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산에서 연습해온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제표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였지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주상의 백마가 고개 마루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왼편 바위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매에서 번뜩이는 것이 보였지요. 오른편 고목 뒤에서도 기척이 일었습니다. 제표는 손가락을 놓았지요. 탁. 짧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화살은 주상의 백마 뒷벅지 바깥쪽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거의 동시에 말이 반응하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지는 순간 백마는 앞발을 번쩍 들었다가 내리꽂으며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였지요. 행렬이 순식간에 흐트러졌습니다. 주상의 몸이 말등에서 크게 흔들리며 앞으로 실려 나갔지요. 자객 두 명이 동시에 허를 찔렀습니다. 바위 뒤에서 뛰어나오던 자가 멈칫하였지요. 고목 뒤에서 몸을 드러내던 자도 순간 발을 멈추었습니다. 표적이 사라진 것이었으니 그 짧은 멈춤이 전부였지요. 숲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금이 포졸들이었지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자객 두 명에게 달려들은 속도는 거침없었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팔이 꺾이고 목덜미가 눌렸지요. 비명 소리 하나 없이 두 사람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제표는 바위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지요.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손 안의 각궁이 느슨하게 내려졌지요. 말은 고개를 넘어 저편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주상은 말등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있었으며 포박된 자객 2명은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끝났지요. 제표는 천천히 바위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였지요. 행렬이 흐트러진 틈에 모든 시선이 말과 자객들에게 쏠려 있었으니 소나무 사이 바위 위에 엎드린 소년을 올려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표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가슴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다만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포졸들이 자객을 묶는 소리가, 흐트러진 행렬이 다시 정비되는 소리가,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하나씩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상은 살았지요. 소년은 바위 위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슬이 맺힌 차가운 바위가 뺨에 닿았지요. 그것이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 자신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였습니다. 제표는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바위 위에 있었지요. 내려가기가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밤새 차가운 바위 위에서 버텨온 탓에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각궁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손가락을 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아래 고개 길은 이미 조용하였습니다. 포박된 자객들은 진즉에 압송되었고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는 흐트러진 발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제표는 비탈을 내려오면서 아무도 없는 길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잠깐 멈추어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한 나무였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비는 깨어 있었습니다. 제표가 들어서자 이만술은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제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궁을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마루에 앉았지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으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은 순식간이었지요. 이만술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4살 얼굴이었지요. 밤새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집신에 묻은 흙과 옷에 밴 이슬로 알 수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것이었지요. 한양 도성안은 그날 오후부터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상의 행행길에서 영모 수하 2명이 현장에서 포박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의금부로 압송되었다는 말도 들렸고 배후가 있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주막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허나 어느 이야기에도 소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갑자기 날뛰어 행렬이 흐트러진 것, 그 틈에 내금이가 자객을 제압한 것까지는 이야기가 이어졌으나 그 말을 달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제표는 그 소문을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각궁 한 자루를 팔러 나갔다가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귀로 흘려들었지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궁 값을 받아 쥐고 약재 가게로 향하였지요. 나장 최상기는 그날 저녁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포도청 근처 주막에 앉아 잔을 기울이며 열흘 전 쫓아낸 아이를 떠올렸지요. 증거도 없고 얼굴도 못 봤다는 아이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때 자신이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지요. 손가락이 탁자 위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말을 웃으며 내쳤다는 것이
가슴 안에 돌처럼 가라앉았지요. 내금 이장 유한석은 그날 밤 고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바위 주변을 살폈지요. 자객들이 숨었던 자리는 이미 확인하였으나 유한석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이 날뛴 것이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한석은 알고 있었지요. 말의 뒷벅지에 얕은 상처가 나 있었으니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쏜 것이었지요. 횃불을 들어 고개 위쪽 비탈을 훑었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 사이 바위가 눈에 들어왔지요. 올라가 보니 바위 위에 무릎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슬에 눌린 자국이었으니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바위 가장자리 풀숲에 화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한석은 그 화살을 집어들었지요. 깃이 붙어 있는 방식, 촉의 모양, 화살대를 다듬은 솜씨. 장인의 손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활을 깎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유한석은 화살을 품 안에 넣고 횃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개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밤을 새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주상을 살렸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찾아야 하였지요. 제표는 그날 밤 아비 곁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누운 것이었지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아비의 얕은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지요.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주상이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표는 잠이 들었지요. 14살 소년의 밤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의금부 추국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지요. 포박된 자객 둘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허나 사흘이 지나면서 한 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니 배후에 연결책이 있었다는 것, 그 연결책이 중인 신분의 남자라는 것이 흘러나왔지요. 백도현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허나 백도현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지요. 유한석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포졸들을 풀었습니다. 도성 안백도현의 거처를 뒤졌으나 이미 빈집이었지요. 이웃에 물어보니 사흘 전 밤에 짐을 싸서 나갔다는 것이었으니 행행이 있던 날 아침보다도 하루 앞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이미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유한석은 이를 물었습니다. 배후는 더 있었으니 백도현 혼자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금부가 할 일이었습니다. 유한석에게는 따로 찾아야 할 것이 있었지요. 화살이었습니다. 품 안에 넣어두었던 화살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장인의 손을 거친 것이 분명하였으니 활을 깎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집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깃을 붙인 방식이 독특하였지요. 보통은 3장을 붙이는데 이 화살은 붙이는 각도가 조금 달랐으니 익히 배운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한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군기시에 납품하는 활장들의 물건과도 달랐지요. 납품용은 규격이 통일되어 있었으니 이것은 그 규격 바깥의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파는 민간 활장의 물건이거나 아직 납품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의 것이거나 유한석은 화살을 들고 한양 안활장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지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군기시 쪽에 물어보니 최근 몇 해 사이 납품을 신청하였다가 퇴짜를 맞은 활장이 몇 있었지요.
그 가운데 도성 외곽 쪽에 사는 이만술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폐병으로 누워 있고 아들이 대신 활을 깎는다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활을 깎는다. 유한석은 그 말에 잠깐 멈추었지요. 다음 날 도성 외곽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제표는 그날도 마당에서 각궁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행행이 있던 날로부터 닷새가 지났으니 도성 안 소문은 여전히 무성하였으나 제표의 일상은 그대로였지요. 아침이면 일어나 약을 다리고 낮에는 각궁을 깎고 저녁이면 아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표는 손을 멈추었지요. 이 골목에 말을 탄 사람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어귀에 말 한 필이 멈추어 서 있었지요. 말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제표의 손이 각궁 위에서 굳었습니다. 내금이 복색이었지요. 유한석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표는 일어서지 않았지요. 각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대로 앉아 유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망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허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한석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화살이었습니다. 제표가 바위 풀숲에서 찾아낸 바로 그 화살이었지요. 유한석이 화살을 내보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깎은 것이냐? 제표는 그 화살을 보았지요. 자신이 만든 것이 맞았습니다. 깃을 붙인 각도까지 자신의 방식이었지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짧게 대답하였지요. 유한석은 제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4살이었지요.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허나 눈빛은 어리지 않았으니 유한석은 그 눈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지요. 그날 고개에 있었느냐? 예. 혼자였느냐? 예. 유한석은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제표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라 하였지요. 제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골목 창고에서 밀담을 엿들은 것부터 포도청을 찾아간 것, 대궐문 앞에서 막힌 것, 혼자 고개를 답사한 것, 그리고 행행 전날 밤 자리를 잡으러 나간 것까지 차례로 이야기하였지요. 유한석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제표가 화살통을 떨어뜨린 대목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화살이 하나 남았다는 것, 그리고 말의 뒷벅지를 쏘기로 결심한 대목에서 유한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더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아이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표가 말을 마쳤지요. 마당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아비방 쪽에서 이만술의 기침 소리가 한 번 들렸지요. 유한석은 화살을 다시 손 안에서 굴려보다가 천천히 제표를 보았습니다. 포도청에서 쫓아냈다는 나장이 누구냐? 최상기라 하였습니다. 유한석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제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한석은 마당을 나서다가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각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지요. 유한석은 아무 말 없이 말에 올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지요. 제표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한석이 다녀간 뒤로 사흘이 지났지요. 제표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약을 다리고 낮에는 각궁을 깎고 저녁이면 아비 곁에 앉았지요.
유한석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제표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아비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허나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으니 사흘 전부터 골목 어귀 쪽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표가 마당에 나오면 멀찌감치 서 있다가 제표가 들어가면 사라졌지요. 내금 이쪽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표는 모른 척하였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한석이 다시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으니 뒤에 내금이 복색의 사내 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표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지요. 유한석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제표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주상께서 너를 보고 싶다 하신다. 제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상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유한석은 제표의 표정을 보면서 덧붙였습니다. 겁낼 것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제표는 방 안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아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만술은 눈을 뜬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제표는 각궁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전으로 들어서는 길은 멀게 느껴졌지요. 유한석이 앞에서 걸었고 제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지르고 문을 몇 개 지나고 긴 행랑을 따라 걸었지요. 제표는 시선을 앞에 두고 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각궁이 쥐어져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그것이 쥐어져 있으니 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편전 문 앞에서 유한석이 멈추었지요. 들어가거라. 주상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룡포가 아니었지요. 편한 빛의 도포 차림이었으니 제표는 잠깐 당황하였다가 눈에 들어오는 얼굴을 보고 그분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고개에서 백마 위에 있던 얼굴이었지요. 제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상은 제표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제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상의 눈이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14살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무섭지 않았느냐? 제표는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무서웠사옵니다. 허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사옵니다. 저 말고는 아는 자가 없었으니 저라도 막아야 하였지요. 주상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지요. 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상은 눈을 창가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제표에게 시선을 가져왔지요. 화살이 하나뿐이었다 하였느냐? 예. 그 하나로 짐을 살렸고 제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주상이 낮게 웃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요. 활을 가져왔느냐? 제표는 손 안에 각궁을 내밀었습니다. 주상이 손수 받아들었지요. 목심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제표에게 돌려주었지요. 좋은 활이구나. 편전을 나온 뒤 유한석이 제표 앞에 섰습니다. 주상께서 분부를 내리셨다. 유한석은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아비 이만술의 군기시 납품 자격을 즉각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린 납품 대금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으니 이만술의 치료를 위한 내의원 출입을 허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의원 의원이 직접 집으로 나가 진료한다는 것이었지요. 제표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각궁을 들 때도 시위를 당길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유한석이 한 가지를 더 말하였지요. 그리고 이것은 주상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다. 활통 하나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표면에 가는 선으로 기러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제표의 낙인과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화살 24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요. 한 대 한 대 장인이 공들여 만든 것이었으니 제표가 지금껏 써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한석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나장 최상기는 자진하여 감봉을 청하였다. 주상께서 받아들이셨느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올 때와는 달랐지요. 발이 가벼웠습니다. 문서를 품에 안고 새 활통을 등에 메고 제표는 도성 외곽 쪽 골목으로 접어들었지요.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골목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아비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 문 앞까지 나온 것이었지요. 제표를 보더니 이만술은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표는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아비 앞에 내밀었지요. 이만술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조금씩 떨렸지요.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서를 천천히 접었지요. 어미가 살아 있었더라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지요. 제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만술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짚었다가 놓았지요. 그 손이 각국 만지던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크고 거칠고 오래된 손이었지요. 그날 저녁 제표는 마당에 앉아 새 활통을 손질하였습니다. 기러기 문양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지요. 아비가 건네준 각궁에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니 제표는 두 가지를 나란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나오고 있었지요. 제표는 새 활통에서 화살 한 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깃을 살피고 촉을 확인하고 화살대를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지요. 곧고 단단하였습니다. 내일도 새벽이면 산으로 나갈 것이었지요. 50보, 100보, 어둠 속에서도 손이 기억하는 대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허나 무릎 위에 놓인 것들이 달라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소녀는 화살을 다시 활통에 꽂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